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는 김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한국의 병원 전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한국 응급의료 체계의 역사와 더불어 병원 전 응급의료 인력의 양성 과정을 소개하고, 두 번째로 병원 전 인력의 핵심 요소인 응급의료 제공자인 구급대원, 일반인의 양성, 또한 병원 전 인력의 교육과 의료지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응급의료지도 의사의 양성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의 인력 양성 및 운영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 응급의료 지역화 관점에서 응급의료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정부, 지역 내 병원, 소방본부, 기업에 참여하여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 환자 발생 시 환자의 정보를 구급대원이 파악하고, 환자의 병원 정보를 바탕으로 이송할 병원을 ICT 기계를 이용해서 빠르게 선정하고, 이송 병원과의 의료진과의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여 의료진에서는 환자가 도착하기 전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발전된 IT 기술을 통해서 현장의 구급대원들에게 영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품질 의료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정맥로 확보, 에프네프린 투여 등의 지시를 해서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의 순환 회복을 유도하고, 벌자상 환자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에피펜 자동 주사기를 이용해서 에피네프린 근육 주사를 지시해서 현장에서 아나필락시스 환자를 처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원 전 응급의료 처치는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 40년 역사에서 최근 불과 10년 사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와 인력 양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응급의료 연역입니다. 조금 전 보여드렸던 각 요소들이 갖춰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0년도 태동기입니다. 119 구급대 제도, 응급의학과 개설, 학회 창립이 있었습니다. 제도 도입기에 여러 재난들이 발생하면서 응급의료 제도는 국가적 발전 계획에 따라 정책적으로 육성이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공포 제정되었고, 응급구조학과 설립, 응급의료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당시 발생한 여러 재난들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10월 21일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이 대교 붕괴 재난으로 인해서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 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서 50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994년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위치하는 충청북도 지역에 충조 유람선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유람선 화재 사고로 인해서 또한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995년도에는 대구 지하철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지하철 폭발 사고로 인해서 10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기반 구축기입니다. 응급의학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어 1996년 첫 전문의가 배출되었고, 1339 응급의료 정보센터 설립, 중앙응급의료센터 설립, 응급의료 관리료가 도입되었습니다. 양적 성장기입니다. 지역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국가응급의료 정보망이 구축되어 응급 환자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국가망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소방방재청이 설립되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응급의료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5년간의 응급의료 기본 계획 시기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1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기인 2006년에서 2010년도 응급구조사 임상수련 교육제도가 운영되었고 2007년에는 의료지도 의사가 처음으로 양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가 신설되었습니다. 2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선진제도 운영기가 있었습니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이 법률이 병원 전 응급의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119 구조 구급국이 신설되었고 현장 응급처치 표준 지침 제작이 되어서 활용을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에는 제2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현장, 이송, 병원 단계 각 과제 및 제도들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장 단계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였고 이송 단계에서는 119 구급대원을 위한 전문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응급의료 발전 기반 구축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일부 과제들은 향후 2018년도에서 2022년도 제3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에서도 이 응급의료 제도 향상을 위한 추진 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제3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 시기에는 응급의료의 지역화,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EMS, 응급의료 체계. 응급의료 체계란 환자 발생, 신고, 출동, 현장 처치, 이송, 병원 전 치료, 병관 전원, 최종 치료가 이루어지고 난 후 재활, 손상 예방까지의 응급의료 처치 과정에서 관여하는 모든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병원 전 병원 각 구성 요소와 자원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시스템 내 커뮤니케이션, 인테그레이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응급의료 시스템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 신고 단계, 구급대 현장 도착, 현장 처치, 이송병원 선정, 이송, 병원 도착, 도착 후 응급처치 및 입원, 재활치료 및 퇴원까지에 관련되는 모든 과정에서 이 15가지 요소가 관여됩니다. 이 가운데 응급의료 인력은 맨파워에 해당합니다. 매년 60만 명 이상의 일반인들 대상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합니다. 2015년부터 2016년, 19년까지의 양성된 인력들이 아래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 활동의 원칙 및 내용, 응급 구조 시의 안전수칙, 응급의료 관련 법령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1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BLS 이론 1시간, 또한 BLS 실습 1시간 이렇게 총 4시간의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 대상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과 더불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구급상황센터, 디스패처에 의해서 텔레커뮤니케이션 CPR을 시행한 효과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제공률이 과거 2012년도 29%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 50% 이상, 2020년에는 59.2%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업무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됩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3년 또는 4년제 대학,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험을 합격한 후에 1급 응급구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2급 응급구조사는 또한 다음 2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양성기관에서 훈련 과정을 완수한 사람, 또한 외국에서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획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2급 응급구조사의 자격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과정입니다. 이 양성 과정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의료의 개요, 환자 구조 및 운반, 기본 응급처치술, 대량제, 응급의료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 응급처치학을 총론 50시간, 15가지 주제의 기본 응급처치학 강론 145시간을 받게 됩니다. 또한 15시간의 기본 응급 환자 관리학, 25시간의 응급의료 장비 운영, 8시간의 관련 법령 이론 교육 후 50시간의 구급차 동승 실습, 50시간의 응급의료 기관 실습을 마친 후에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 그래프는 매년 양성되는 응급구조사의 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가 매년 배출되는데요. 1급 응급구조사는 2만 2천 명가량, 2급 응급구조사는 2만 1,000명, 총 4만 3천 명의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 양성 제도가 도입된 후에 배출이 되었습니다. 2019년 소방청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8,412명, 간호사 자격자 2,640명을 포함해서 총 12,033명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해서 상담, 구조, 이송 업무를 수행하고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있을 때는 레벨에 따라서 1급 구조사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기도유지기의 삽입, 기도 삽관, 후드 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술기를 시행할 수 있고 또한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또한 약물 투여가 가능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저혈당 시에 포도당 주입,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 투여, 천식 발작 시에 기관지 확장제 흡입 등의 처치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급 응급구조사는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 투여, 외상 환자에서 하지나 척추의 고정, 외부 출혈이 있는 경우에 지혈 처치, 혈압, 온도, 맥박 등의 측정, 이러한 것들을 2급 응급구조사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구급대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구급대는 201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전 구급대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기존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확대해서 특별교육을 이수한 구급대원이 법령의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로 규정된 사항 외에 응급분만, 중증 환자 약물 투여 등의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이 특별교육을 이수를 했을 경우에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 처치가 가능합니다. 흉통 환자에 대한 십유도,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고 산모의 응급 분만 시에 탯줄 결찰 및 절단이 가능하고 다발성 중증 손상 환자에 대한 아세타미노펜 정맥 투여, 아나필락시스 환자에 대해서 에피네프린 자동주사 근육내 투여가 가능하고 또한 심폐소생술 시에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가 의사의 영상의료 지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특별구급대가 행하는 임무가 다음과 같고 좌측 그림에서는 외상 환자의 진통제 투여, 주로 아세타미노펜을 투여하게 되고 에피펜의 그림, 또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영상의료 지도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구급대 양성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구급대 양성 과정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오전에는 이론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각 주제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3개 조를 나뉘어서 대략 30명의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출동, 현장 환자 평가,
현장 처치, 이송 중 의료 지도 등의 내용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심정지 환자에서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이 특별구급대 양성과 도입 이후에 10.4%에 해당하는 것이 15.3%로 4.9%포인트 증가한 결과를 최근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메디칼 디렉터, 의료지도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장은 각 소방서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해야 됩니다. 구급지도의사는 임기가 2년이고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구급신고에 대한 전문적인 응급의료 상담,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구급대원 간의 의료 지도, 소통을 통해서 응급의료 지도를 하게 되고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응급처치 방법, 절차 개발, 또 재난 시에는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을 지원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의료지도 의사는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춘 사람이 의료지도 의사가 됩니다.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응급의료 체계 활동에 익숙해야 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권고가 됩니다. 응급의학과 면허가 있는 전문의가 추천되며 EMS 전임의 과정을 수련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EMS 과정도 또한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에서 최근에 도입한 지도의사 양성 과정입니다. 응급의료 지도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매년 응급의료 지도의사 협의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 이상의 심포지엄 참여, 1회 이상의 워크숍 참여, 상황실 견학 4시간 이상, 구급차 동승 8시간 이상의 현장 실습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시험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으로 통과가 되어야 지도의사 인증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작년 이후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교육도 대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지도의사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지도의사는 구급대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구급지도의사는 심정지, 중증외상, 심내혈관 환자의 구급 일지와 세부 상황표를 근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센터 지도의사는 수보 단계에서 심정지 인식, 상담 요원이 얼마나 응급처치를 잘 제공하느냐, 응급처치의 숙련도, 또한 특별구급대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그런 활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료 지도의사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서 응급의료 지도의사의 양성, 특별구급대 양성들의 여러 병원 전 인력 양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에 구급지도의사와 구급대원이 모이는 학회를 개최해서 연수교육, 워크숍, 논문 발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1일 정도의 전임의 교육과정이 진행됩니다. EMS 펠로십 프로그램에서는 구급체계 관리 운영, 법, 제도, 의료지도, 프로토콜 개발, 연구, 품질관리, 공중보건 이러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응급의료 체계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각 병원마다 격리실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렸고 갖추더라도 인력들이 부족해서 또한 시설이 부족해서 발열 환자, 호흡기 증상의 환자의 이송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그래프는 이송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환자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한국의 구급 환자의 이송 평균 시간이 15분 정도인데 평소 신고에서 병원 도착까지의 이송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환자의 비율이 5% 미만이던 것이 코로나 발생 이후로는 25%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집합교육의 제한으로 실제
대면 교육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급대원은 병원전 활동을 할 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먼트를 착용해야 하므로 피로도도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귀소 후에는 구급 차량의 소독과 다시 다음 환자의 이송을 위한 준비 등으로 해서 업무량도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응급센터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설, 장비, 인력들의 여러 가지 변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면에서는 저희 병원 응급센터에 의해서는 비감염 구역과 감염병 의심 구역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의심 구역에서는 격리실, 음압격리실을 갖추고 병실 전체를 음압실로 하는 그러한 시설 변경도 해서 총 13개의 감염병 의심 환자를 위한 병상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의심 환자에서 CT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거티브 프레셔 아이솔레이션 스트레처를 이용해서 CT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감염 구역, 감염병 의심 환자 구역으로 나눠서 진료를 하고 시설 변경, 또한 장비 이용,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 이후에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시행하는 병원 전 환자 정보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T-EMS라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이용한 응급의료 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심정지, 흉통, 뇌졸중, 이러한 중증 응급 환자 의심 환자와 발열 및 호흡 증상의 코로나 의심 환자 대상으로 이러한 병원 전 환자 정보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4대 중증 환자 그리고 코로나 의심 환자의 경우에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 정보를 기반으로 적절한 병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병원에서는 환자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환자 사전 정보 파악 시스템을 코로나 상황에서 중증 환자와 감염병 의심 환자를 선별하고 이송 예정 병원에서는 치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인력 양성에 대한 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구급대원, 응급의료 지도 의사, 또 병원 전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교육이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닝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교육, 온라인 비대면 교육, 또한 구급차 내에서는 사스코비드2 POCT 장비를 활용한 선제적인 코로나 확진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의 도입,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교육도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병원 전 인력 양성 과정과 코로나 팬데믹에서 인력 양성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